제가 오늘 원래 그 강연을 중소기업 관련 정보진흥원 이렇게 돼 있어서 중소기업에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기술을 알려드려야 되는구나 해서 다른 발표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드렸더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보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알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이 로켓을 소개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다른 데 발표하던 자료를 이런 예제로 하겠습니다. 예제를 지금 보내드린 건데 그거랑 거의 비슷하죠. 좀 다른데 그거는 발렌타인스데이 때 기자 협회에서 초청받아가지고 거기서 발표한 자료라서 예제를 보내드렸는데 그거를 거의 유사합니다. 그거보다 훨씬 자세하게 지도화장의 동영상 위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맡은 거는 액체 엔진 개발의 정말 책임자로 지금 있습니다. 그 한국형 발사체 이전에 이제 누리호가 있었는데 누리호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1단 자체가 액체 엔진이 달려있는 1단 전체 기체 자체가 러시아에서 도입한 거고 우리가 한 거는 2단에 들어가는 고체, 액체도 아니고 고체 모터와 위성 그리고 그거를 덮은 페어링 그리고 1, 2단을 연결하는 그 인터섹션 튜브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지상 설비 같은 거를 그 러시아에서 도면을 들여와서 우리 국산화로 도면을 다 바꿔서 국산을 하고 IT 기술을 접목해서 다 깔아놨고요. 그렇게 하면서 러시아 측과 발사 운영을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발사하는 기술을 저희가 이제 습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매체에 나와서도 얘기를 하지만 러시아랑 그 당시에 나로랑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기술의 현실이었고요. 그때 배운 거를 통해서 지금 누리호를 갖다가 독자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발사장을 바꾸고 발사체를 만들고 엔진을 만들고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로가 반쪽의 성공이라는데 그건 굉장히 좀 불만 우리나라의 스태핑 스톤이었고 그냥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우리한테 큰 좋은 정보와 자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세계적으로도 어느 나라도 스스로 개발한 나라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다면 그 V2 로켓을 이제 그 독일이 2차 대전 때 영국에다가 쏘면서 그 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그 개발을 했던 그게 독자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폰 브라운과 그런 설계 도면과 기술자들 다 들어갔죠. 핵심이니까.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그 나중에 딱 거기 피네문데라는 데 도착해 보니까 하드웨어만 있고 거기서 이제 진짜 일하는 기능공들 기술은 잘 모르지만 기능공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러시아로 갔습니다. 미국에서는 폰 브라운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달나라까지 갔는데 이쪽에는 까를요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까를요프라는 사람이 그 폰 브라운과 대체되는 러시아 사람인데 북소련 사람인데 거기에서 까를요프가 이제 이끌어 갑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폰 브라운은 자기가 가진 그거를 계속 개발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엔진을 개발을 해요. 그 엔진이 가스 발생기 사이클이라는 건데 이제 보통 그 우리 로켓 발사하면 우리도 옆에 검은 연기 나오는 거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거는 한 엔진 추진제의 한 4% 정도를 버려요. 대기로 4~5% 정도를 버려요.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동차는 지금 연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술제 기능공만 데려가고 하드웨어만 들고 가서 개발한 러시아 측에서는 그거보다 10% 더 좋은 엔진을 만들어요. 거기는 그 다시 타는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고 돌려서 나오는 그 버려야 될 거를 다시 연소를 다 시켜버려요. 그래서 효율이 한 10% 정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죠. 자기의 그 사고가 고착돼 있으면 더 이상 진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되니까 혁신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오히려 이쪽보다 10% 더 높았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스스로 자기들이 말하기를 러시아 엔진이 우리나라 자국의 엔진보다 10% 정도 기술 수준이 앞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효율적으로 딱 그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자국에서 개발을 하는 위성을 계속 발사를 하는데 엔진 비용이라든가 이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성능이 그거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에서 그런 엔진을 삽니다.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인건비도 싼 게 더 쌀 수도 있겠죠. 성능도 좋고 그러니까 RD180이라는 엔진을 들여와서 아틀라스5라는 발사체를 쏘는데 그게 또 재밌는 게 아틀라스5에는 막 군사용 위성 같은 것도 막 쏘거든요. 근데 러시아랑 이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으면서도 그것도 엔진을 팔고 거기에 또 군사위성을 써야 이게 참 굉장히 헷갈리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전환점이 하나 생깁니다. 뭐가 생기냐면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크리미어 거기를 들어가서 이제 차지하니까 러시아가 차지하니까 미국이 발칵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싸우다가 러시아가 그럼 우리 니들 RD180 안 줘. 이래 그래 엔진 안 준다고. 미국에서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 위성 계속 쏴야 되는데 이게 발사체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엔진 개발하는 데는 한 10년 걸리거든요. 기존에 엔진 있는 거를 이 발사체는 만약에 넣는다고 해도 설계 변경해서 한 5, 6년 걸리거든요. 그렇게 됐다가 이제 다시 화해를 해서 그 엔진을 가져오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 미국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엔진을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영화 주도로 지금 하고 있어서 그 엔진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앨런 머스크하고 베조스 그 뭐죠? 아마존 창시자 그 사람이 개발하고 있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만드는 엔진을 앞으로는 정부에서 쓰겠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시험에 막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술이 길었는데 이런 배경을 좀 아시고 어떻게 액체 엔진 개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고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트렌드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시험 발사 영상을 잠시 한번 보고요. 이거 소리가 안 나오나요? 꺼졌네. 그러면 안 되는데 아까 해보고. 시험 발사를 여러분들이 뉴스에서도 잘 보셨겠지만 이 유교에는 21년에 발사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그 전에 시험 발사를 해서 1단, 2단, 3단이 있는데 2단을 떼내서 2단을 단독으로 발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단을 발사한 우리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였냐면 지금 엔진을 한 번도 우리나라가 개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액체 엔진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이것이 발사체에 적용돼서 가능한 것이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기 윈도우에 그 볼륨이 아예 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마이크 해주시겠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드릴 게 뭐냐면 로켓을 왜 우리나라가 가져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근데 로켓을 필요로 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위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가장 급한 거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공위성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나라를 모니터링한다든가 우리나라 자체를 모니터링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그 198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로켓에 대해서 한 나라와 다른 나라의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통제 시스템이 MTCR이 생깁니다. 미술 통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가 협약을 했고, 그것이 87년인데 제가 내 인터넷 찾아보다 보니까 1987년에 그 나이 드신 분들만 좀 알고 저와 연결 비슷한 이게 이제 마빈 해글러 미들급 아마 챔피언이었고 이제 슈가레이 레너들은 계속 자기가 체격을 올리면서 다 석권을 해서 나중에 이제 5체급 석권하는 대단한 사람인데, 저는 이때 마빈 해글러가 인파이터였고요. 슈가레이 레너들은 이제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아웃파이터였는데 나는 반드시 마빈 해글러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빈 해글러가 날리는 주먹을 다 피하더라고요. 거의 다 피했어요. 슈가레이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게 싸울 때 눈이 굉장히 중요하네. 어떻게 저렇게 눈과 반사신경이 좋은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싸우기 전에 일단 눈이 좋아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위성을 갖는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눈을 갖는 겁니다. 그 위성을 위에다 올려놓고 그거를 갖다가 정찰을 하면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성을 갖는다는 것은 한 나라의 눈을 갖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가능하시면 그 소리를 좀 이따가 되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이렇게 위성을 가지고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미국에서는 그 어느 정도로 정밀하게 보냐면 지상에서 사람이 책을 보는지 잡지를 보는지 이 정도까지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자까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이 어떤 종류를 보고 있다 이 정도까지도 이제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눈을 가리고서 싸우면 멀리서 공격해오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마 외국에서 볼 때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와 북한을 볼 때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쟤들 지금 뭐 하는지, 얘들 보니까 저쪽에서 군대를 이쪽으로 옮겼는데 얘들은 뭐 반대로 옮기고 있네, 뭐 이런 느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위성이 이제 그 적에도 있는 걸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대략 한 11시간, 12시간마다 2시간마다 한 번씩 보는데 정지궤도 위성은 우리나라 공중에 딱 떠가지고 그걸 비춰줍니다. 그래서 정지궤도 위성은 항상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지궤도 위성이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성능, 얼마나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느냐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천리안이 올라가 있지만 천리안 2 AB 해서 두 종류를 이제 곧 발사할 텐데요. 그것이 어떤 성능을 갖느냐가 중요하고 점점 더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성을 발사를 하기 위해서는 로켓이 있어야 되는 거고, 로켓에서 중요한 게 발사체의 심장이라고 얘기하면 엔진입니다. 왜냐하면 엔진은 그 어떤 비행체의 성능을 그냥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스톤 엔진이 있을 때 그 프로펠러 비행기로 날아다녔고, 그 다음에 제트 엔진이 생기니까 음속을 돌파해서 날아다니고, 로켓 엔진이 나오면서 지구의 중력을 이겨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는 이제 하는 것이 극초음속 엔진에 대해서 사람이 탈 수 있을 정도를 개발해 보겠다. 그러면 여기 한국에서 뉴욕까지 2시간이면 나갔다 들어가고 때문에 대입국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면 2시간이면 갈 수 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앨런 머스크는 제안하는 게 자기가 만든 로켓을 가지고 그냥 사람 태워서 로켓에다 태워서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면 된다. 지금 다시 귀환하는 걸 자기들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엔진이 발사체의 성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품이고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러시아의 우주를 개발한 양대 산맥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까를로프라는 분은 발사체 전체를 개발해서 러시아의 뭐 유리 가가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부른 사람이고요. 이 사람 글루시코인데요. 글루시코는 엔진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국보다 더 10% 높은 성능의 엔진을 개발한 글루시코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했느냐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러시아 전문가들이 다 회자되고 있는 거죠. 엔진만 보면 담벼락 아무거나 그냥 들고 나가도 된다. 엔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KSLV-2 한국형 발사체 이제 명명하게 조리호죠. 조리호가 2021년에 쏠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엔진이 1단에 75톤 엔진이 이제 4개 들어가고요. 2단에 75톤 하나, 3단에 7톤 한 개가 들어가서 여기에 위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주로 75톤 엔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엔진의 작동을 보시면 이제 연속이라는 것이 이제 불을 뿜어서 추력을 해서 날아가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발사체 탱크가 이렇게 한 산화제, 연료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소기를 해서 뿜어주는 추력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추력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고압이 상태에서 얘가 연소기로 들어가서 고압 상태에서 연소가 돼야 추력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고압으로 만들어 주려다 보니까 추진제를 고압으로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탱크를 고압화해가지고 보내다 보면 탱크 무게가 두꺼워져가지고 무게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사체가 전체가 무거워져서 못 날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탱크는 가볍게 만들어서 한 3기압 정도로 추진제를 넣어놓고요. 여기 터보 펌프라고 해서 뭐 잘 아시는 펌프, 양수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수기 같은 펌프를 가지고 터빈을 통해서 돌립니다. 돌려서 얘를 갖다가 추진제를 빨아들여서 압력을 우리 KSLV-2 여기 한 625 같은 건 한 120기압으로 보내고요. 연소기로 중간에 뭐 다운돼서 60기압으로 연소가 되지만 여기서 토출되는 펌프에서 토출되는 압력은 한 120기압 정도 되고요. 러시아에서 만드는 거는 800기압까지 올라갑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 기술까지 올라가려면 또 다른 기술 담을 넘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따가 설명드리겠는데, 우리가 디프레스 될 필요가 없는 게, 앞으로는 고성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경제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고성능이 아니라 성능이 어느 정도 좋으면서 그것이 충분히 가격이 싼 그런 엔진이 지금 앞으로 대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성능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추구하는 경쟁력이 이제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개발을 하면. 사실은 아까 그림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엔진에 지금 설명드린 거 그래픽으로 된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엔진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쓰입니다.
터빈을 돌려주기 위한 시동기 있다는 거죠. 출구 나가는 부분이고 여기 꺾으면 처음에 연수할 때 점화 연료 요거는 엔진을 갖다 이렇게 움직여주기 위한 액추에이터입니다. 추격을 이 방향 저 방향으로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연소실 연소입니다. 일단은 75톤급 액체 4개를 2단에 있는 7기관 한기 모시고 있고요. 네, 위성을 이제 투입하기 위한 상단부터 7톤 10분의 1 정도. 위에 있는 게 이게 산화제 탱크고요. 아래에 있는 파워펌프가 빨아들이기 시작할 때 펌이 산화제를 빨아들이고 연료와 산화제가 다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연소실을 냉감을 시켜주고 보냅니다. 그냥 보내면 연소실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냉감을 해서 연료가 그 열을 흡수해서 그 열을 이용해가지고 더 에너지를 얻습니다. 얘는 녹지를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무를 연료를 분무시켜서 점화를 시키면 연습하시죠. 네, 요 엔진이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저희가 이제 엔진 시험 설비에 놓고 이런 시험을 직접 해서 요게 이제 한 캠페인이라고 해서 엔진 개발을 하는데 여러 조건을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이제 지상에서 하는데 진짜 날아갈 때처럼 모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계점이라고 해서 한 포인트 원래 그 점에서 시험을 하지만 이렇게 윈도우를 그려놓고 그 얘가 빠르게 날아가서 중력을 더 가속을 받았을 때의 조건 내서 대기가 너무 차가웠을 때 조건, 너무 더웠을 때 조건, 아니면 여러 가지 로켓에서 이상에 의해서 어느 정도 벗어난 상태에서 압력이 적게 들어올 경우, 높게 들어올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성을 다해서 한 200회 정도 시험을 합니다. 근데 대개 일주일에 한 번 시험하는 게 굉장히 버거워요. 연구원들이 이 설비를 다 준비를 하고 추진제 준비하고 이 센서 라인들 다 확인을 하고 데이터 주고받는지 확인하고 여러 가지 안전 상태를 다 갖추고 시험을 하면 한 번 정도 하기 힘든데 저희 연구원들이 열심히 해서 한 일주일에 2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52주잖아요. 200회를 하려면 4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엔진 개발을 하면 일단 사람들이 몇 년이면 되겠지 하지만 하드웨어 나오는 거는 한 3년 반, 5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하면서 하는 데서 한 2, 3년은 좋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폰 브라운이 미국에서 로켓을 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그분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 정부로부터 압박을, 일정적인 압박을. 그래서
톰 브라운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를 낳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요새 말하면 조금 뭐 이상한 말일 수도 있지만 아이를 낳는데 두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6개월이나 5개월 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9개월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아무리 니들이 돈을 많이 주고 사람을 많이 줘도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다. 요건 이제 터보 펌프인데요. 제가 이제 엔진 개발 총괄 책임하기 전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펌프예요. 그 펌프 요거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처음에 개발할 때 항우연 내부에서도 항우연 외부에서도 우리나라 터보 펌프 개발하기 어렵다 못한다 라고 그때 얘기를 해서 심지어 제 앞에서 우리나라에서 터보 펌프 개발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사람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연구원들하고 해서 저희가 개발을 했어요. 근데 2002년 정도부터 저희가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설비가 없었어요. 이거는 30톤짜리입니다. 지금 누리호에 들어가면 75톤인데 이거는 잔이 좀 안 되는 30톤짜리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설비가 전혀 없었어요. 추진제를 넣고 시험을 해야 되는데 시험을 못하니까 러시아는 계약을 해서 러시아에 가서 시험을 합니다. 러시아에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나가는 것 자체부터 어렵고 그 나라에 설치해서 그 개대 설비를 써서 시험하는 것도 어렵고 가면은 들어갈 때부터 총 들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여권 주고 뭐하고 그 연구소 들어가는데 시험에 그럼 뒤에 이제 또 아줌마가 앉아있는데 항상 커피 끓여주는 아줌마 같은데 사실은 보안 요원이어서 화장실 갈 때도 허락받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험을 하다 보니까 요새 이제 우주센터 우리 생긴 다음에 연구원들하고 가면서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뭐가 좋으세요? 아 아줌마 없잖아 마음대로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터보 펌프 30톤을 약간 개발을 하는데 설비가 없어서 러시아 가서 하다가 처음에 2007년에 가서 시험을 하다가 안전 추진제, 그러니까 실 추진제 넣기 전에 여러 다른 안전한 추진제를 물이나 이런 거를 넣고 시험을 합니다. 액체 질소나 퍼지지 않는 거. 그거를 시험을 하니까 괜찮아서 이제 진짜 추진제를 넣자 그래서 액체산소하고 케로신, 산화제와 연료의 액체산소와 케로신을 넣고 시험을 하는데 바로 첫 시험에서 터져버립니다. 2007년이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도대체 뭐가 잘못됐나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재설계와 제작을 해가지고 2008년에 나와서 시험을 성공한 영상입니다. 두 개가 이제 대비되게 같이 나왔거든요.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니맛이라고 하는 기관인데요. 여기는 이제 설비만 시험만 전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시험 기술은 그 기술적인 내용으로만 안 알려주고 지금 시작됐습니다. 시작되면 여기가 이제 8000rpm 회전수예요. 기반 RPM. 얘는 디자인 RPM까지 다 올라갔고 쭉 가다가 얘는 14000, 14000에서 18000 정도에서 저게 이제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는지 이게 액체산소가 나오잖아요. 이거 두 번씩 튀어서 타기 시작하면 액체산소가 없어질 때까지 아니면 연소가 되는 대상인 메탈, 금속이 없어질 때까지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고 왔는데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잘못된 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타버려서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원래 이쪽에 커버가 이렇게 돼 있고 돼야 되는데 이 다 타버려서 여기에 어디가 잘못돼서 타는 건지 폭발한 건지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인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고 이게 여기는 100기압 정도로 나오는 그 콜렉터라고 하는데 펌프의 아웃 케이싱이 폭발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기술 장벽을 뛰어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나로를 하면서 2007년에 나로 개발 당시거든요. 우리가 엔진이 없어서 한쪽에서는 30톤 엔진을 갖다 자체적으로 기술을 구축을 해서 그 기술이 됨으로써 우리가 지금 누리호에 있는 75톤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기술 장벽 중에 액체 엔진에서 저희가 또 어려움을 당한 게 연소 불안정입니다. 연소 불안정은 설명을 이제 요걸로 드릴게요. 연소 불안정은 이제 연소기가 종같이 생겼잖아요. 종 모양에서 가진 고유 진동수하고요. 얘가 그 음향 연소를 하면서 나오는 음향장이 있어요. 그 두 개가 만나면 공진을 해가지고 바로 터져버립니다. 불꽃을 넣자마자 점화하자마자 바로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연소 불안정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재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압력 속동이 막 그 파형을 줄여주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10% 처음부터 해가지고 나중에는 1.3% 정도까지 그 압력 속동을 줄여줘서 연소가 안정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다시 해서 엔진 전체에 묶어서 엔진 시험에서 설계하는 경우입니다. 반대편에 저희가 컨트롤 룸이 있어서 거기서 보고 있고요. 그 옥상에 가서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는 기회가 있어서 보는데 한참 떨어져 있는데 막 여기까지도 내 심장부터 들썩들썩한데요. 한번 이제 단체로 오시면 한번 방문을 시험을 매주 수요일에 하고 있거든요. 그 가능합니다. 한번 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그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 사진을 못 읽어낼까 했는데 이분은 항우연의 전 원장님이시고 나로 개발 책임자입니다. 근데 보통 나로는 그 반쪽의 성공 이런 거를 얘기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30톤 엔진 개발하는 건 이분의 의지에 의해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30톤을 그 당시에 우리나라 액체 엔진이 필요하다 앞으로 지금은 스태핑 스톤이고 그래서 그 이분이 30톤 엔진을 무조건 개발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고 실제로 개발을 해서 아까 보여드린 그 터지고 다시 한 터보펌프와 연소기를 개발을 해서 그 기술을 그대로 접목해서 지금 누리호에 75톤하고 7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뭐 1, 2년이 아니라 10년은 내다보고 해야 리더일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 연구소에서 저희 밑에 팀장들은 최소한 한 1년은 내다봐야 팀장이다. 2년 내지 2년은 내다보고 일을 해라. 저 같은 경우는 몇 년 뒤에 다음 발사체까지도 보고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뉴 스페이스 시대입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냉전 체제에서 로켓을 개발하고 우주 개발을 하면서 위성을 개발을 하면서 정부 주도로 돌아왔는데요. 요새는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고 이것이 새로운 그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민영화하고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그리고 벤처 기업이라는 새로운 사람들이 적극 뛰어드는 그런 시대가 와서
앨런 머스크라든가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 로켓을 만들어서 자기가 여기서 수익도 남기고 내지는 우주 관광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겠다라는 새로운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호탄이 언제로 보냐면 이 앨런 머스크가 자기가 페이팩이죠.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거를 이제 투자를 한 게 그 스페이스X입니다. 여기에서 스페이스X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이 사람이 엔진이랑 로켓을 개발해서 펠콘 1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스스로 개발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나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7년, 8년 세 번 다 연속 다 실패를 합니다. 세 번 실패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2008년에 한 번 더 같은 해지만 도전을 하는데 거기 매체에 뭐라고 나오냐면 앨런 머스크가 자기가 마지막으로 남은 돈을 다 베팅을 하는 겁니다. 도박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다 날리고 이게 마지막 돈을 베팅을 하고 이거를 성공하지 못하면 파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네 번째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사에서 컨트랙트를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생을 해서 지금 이렇게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에서도 지금 아시지만 이거를 몇 번까지 우리나라는 용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연구소에서 나로 2번 실패하고 3번째 성공한 거거든요. 저희 3번째 성공해서 성공했다,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저희 거의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2번 실패해서 조직이 거의 굉장히 망가지고 그랬어요. 한동안.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실패가 아니라 실패는 반드시 그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길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용인을 하고 성실 실패 이런 게 있는데 정말 얘들이 성실하게 했느냐 그게 판단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뉴 스페이스 시대를 나누는 게 이 펠콘 로켓을 앨런 머스크가 2008년에 성공을 시키고 나사의 컨트랙트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받으면서 민영화가 시작을 돼요. 그러니까 닐 암스트롱이 이제 달나라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라든가 여러 그 원로들이 청문회에서 미국 국회에서 의회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를 제기를 합니다. 민영화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실패가 될 거고 사람이 인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결국 국민 세금에 의해서 보충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스페이스X를 개발한 앨런 머스크가 그 다음에 계속 성공을 하죠. 물론 나사에서도 봤지만 민영화를 통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그 유인 우주로 우주정거장에 보내기 위해서 그 캡슐을 무인으로 일단 보내서 거기에 마네킹 하나 넣어놓고 갔다 오는 것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앨런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 발사체를 가지고 우주정거장에 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스페이스 셔틀을 갖다가 퇴역시켰어요. 미국에서. 그러면서 유인 우주선을 뭐를 쓰냐면 러시아의 소유주를 계속 써왔거든요. 러시아에 의존해서 지금 우주정거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스페이스X에서 만든 이거를 가지고 유인 우주선으로 우주정거장에 가는. 그럼 러시아는 또 돈이 아마 예산이 떨어지겠죠. 그동안 짭짤하게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우주 사업에 대해 산업에 대해서 러시아가 이제 앞으로 좀 우려되는 면이 있고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나 이런 나라하고 좀 많이 같이 해보자라는 요구가 더 적극적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앨런 머스크가 잠깐 했던 말을 보실까요? People who've been in the rocketry business for decades, who say about you that you don't know what you don't know. 너는 뭘 모르는지도 모른다고 한다. 사람들이 말하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Your answer to them is, we're done. He's done it in partnership with NASA, which has given SpaceX technical advice and a contract worth up to $1.6 billion, mostly for 12 cargo flights to the space station. But SpaceX's lack of experience bothers some NASA legends
Like Apollo astronauts Neil Armstrong and Gene Cernan, they testified to Congress to deal with safety and eventually cost the taxpayers. Now's the time to overrule this administration's pledge to mediocrity. You know, there are American heroes who don't like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의 히어로가 Neil 아니냐라고 Armstrong, Gene Cernan have 물어보니까 both 울먹울먹하면서 testified 대답을 해요. against 굉장히 commercial space flight in the 힘들다. way that you're developing it, and I wonder what you think of that. I was very sad to see that because those guys are, those guys are heroes of mine, so it's really tough. No, I wish. 자신의 히어로였는데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시대는 흘러서 그 새로운 뉴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란 지도의 말이 맞았다고 볼 수 없죠, 전혀. 현재 상태까지는. 네, 그래서 민영화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젊은 애들이 지금 벤처 기업을 만들어서 엔진을 만들겠다는 친구도 있고, 위성을 만들겠다는 친구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사진을 가지고 운용을 해서 자기가 그걸 갖다 팔아보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거름마 상태인데요. 나사나 이런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나사에 가면 다 그냥 박물관이 다 있습니다.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기술들 이거를 딱딱딱 가르쳐달라고 빼서 자기네가 엮어서 이걸 상업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사체가 날아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 같은 거는 다 나사에 있던 기술인데 이걸 갖다가 재사용으로 이제 자기가 엮어서 이런 거를 개발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거름마 상태지만 동시에 뛰어야 될 상태입니다. 그 나라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그래서 지금 75톤이랑 누리호를 개발을 하지만 한쪽에서는 미래 10년 뒤를 위해서 계속 동시에 개발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또 선진국에서 아직 들어가지 못한 그 니치 마켓이라고 해서 그런 데를 잘 찾아서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생각입니다. 다단연소 엔진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보다 10% 좋은 엔진에 대해서 지금 저희 항우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 작은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런 실험하면서 폭발을 여러 번, 2번 정도 경험을 했고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600초까지 이 이후에 성공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오늘 불구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실패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도 배우는 게 많은 겁니다. 이런 실패가 필수 분배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기대와 희망을 가져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좋은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정부에서 그만한 그런 씨앗을 뿌려줄지가 좀 걱정인데 그런 쪽으로 많이 정부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 발사체는 아까 정부 주도보다는 민영화 주도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항우연에서 그쪽으로 기술 이전을 하고 상용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려면 경제성과 최적 성능을 최고의 성능이 아니라 최적 성능을 찾아야 되고 신뢰도, 파손되지 않는 신뢰도를 높여야 되고 그 임무를 다각화해서 모듈화해서 경제성을 추구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베리언트들을 항평 발사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모듈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발사체를 파생시킬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생태계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좀 마치고 싶은데 우리의 생태계는 계속 신화창조의 비밀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 안 하고 평소에 이거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딱 지금 그동안 뭐 했냐고 하는 게 이제 많이 되어왔잖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뭐가 필요한가를 좀 보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20%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좀 R&D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생각되고 그 R&D의 미래거를 준비를 하는데 제가 봐도 너무 황당한 것도 있고 말이 안 되는 것도 많고 현실적으로 정말 5년, 10년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좀 딱딱 포석을 짚어서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 실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뭐 여기 원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예산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산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내년에 500억, 600억 당신들하고 계약할 텐데 사람하고 장비하고 좀 준비해주세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 안 해가지고 아무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러면 확실히 주는 겁니까 하는데 계속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그런 것이 상당히 산업체에서 어려워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문가라고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정말 전문가를 구하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로켓은 특히 처음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것은 없고 저희도 이제 상대적인 전문가지만 특히 전문가 아닌 분들은 순수 정도에 붙여야 되는데 그분들이 기획을 하고 이런 것들이 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처하죠.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도 없고 계획도 막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훈수와 선수를 좀 구분하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분들이 좀 너무 그분들이 뛰어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실만한 분은 가셔가지고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기획을 소신을 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에서 부족하다. 그래서 공무원분들 우리 발사체는 한 10년 정도 좀 묶어달라고 좀 얘기를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말씀드리고요. 발사체 생태계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려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